시작을 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1분 남았는데 미리서 시작을 한 거예요. 빨리 목소리 들려주세요 막 이런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시간을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금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소통창을 제가 보고할 거예요. 보고하는데 혹시라도 그 중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어려운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중에서 진짜 어려운 지문은 체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잘 해놓으시고 이제 올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지금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요 문제들은 제가 만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기출됐던 지문들이에요. 전부 다 실제 기출된 지문들이기 때문에 요 기출 지문들을 134개 중에서 몇 개를 지금 맞췄는가 모르겠어요. 이제 풀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는 몇 번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틀릴 확률이 있는 걸 말할 거예요. 그러면 본인 생각하고 다른 걸 답하면 맞을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걸 답을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1번 지문부터 자, 여기 지문은 1번부터 여기는 어디서 출제했냐면 공인회계사에서 출제했던 문제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올해 시험 스타일이 1번 스타일로 가고 있어요. 올해 시험 스타일이 이게 뭐냐면 전혀 우리 배운 적도 없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지문인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 이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거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그럼 기속이 명의라는 이야기는 이름뿐이고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 이게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양도소득세에서 혹시 배운 기억 나는가요? 자, 어디서 배웠죠 저거?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 지문을 이렇게 희한하게 만든 거예요.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래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해라 그랬는가요? 수익자고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 단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위탁자. 지금 그거 이거예요. 실제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실제 명의자가 세금을 내란 이야기인가 가져간 사람이 내란 이야기인가? 가져간 사람. 가져간 사람이 사실상 기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가져간 사람이 따로 있으면 자, 이런 걸 근거과세라고 해라 실질과세라고 해라. 그렇죠.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언제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하고 실질이 달랐을 때는 세법은 무조건 사실 판단하는 거예요. 민법은 권리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등기 여부를 따져. 그 명의를 따져. 그런데 세법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명의가 누구 건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누구에게 기속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돼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거 아니면 이건데 그중에서 세금을 상담할 때 누구에게 상담할 거냐. 이거 여기서는 실제로 가져간 사람 이 사람이 세금 낸다고 상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정부 부과 제도. 자, 정부 부과. 그러면 두 개 나왔죠. 1번에 소득세하고 2번에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정부 부과 세목인 것은 어떤 게 정부 부과 세목인가요? 종합부동산세. 자, 이게 정부 부과 세목이에요. 자, 그러면 소득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 될 수 있는 거 없는가요?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돼. 그러니까 언제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건데 거기에 숨어있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어있는 것은 요거예요. 자, 이게 숨어있는 자료예요.
정부 부가가 원칙인 걸 찾으라겠지 정부 부가인 걸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 부가가 원칙인 건 3개 있죠. 자, 3개. 어떤 거 3개냐면 종합부동산세 아니 정부 부가는 국세니까 종합부동산세. 자, 그러면 댓글창으로 물어봐야죠. 자, 댓글창에 이제 자, 정부 부가 세목에 이제 종합부 하나 있으니까 2개 더. 댓글창에 어떤 분이 제일 빨리 쓴가 한번 볼게요. 제일 빨리 쓴 사람 누군가 이제 이름 공개해 드릴게요. 제일 빨리 쓴 사람. 야, 안 써. 봐요. 왜? 1분이 늦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안 올라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막 글이 팍 올릴 거예요. 자, 우리는 한번 연습하면 오죠. 우리가 1분 뒤에 이제 그분들 볼 때 우리가 먼저 연습해요. 종부세 말고 또. 그렇죠. 이제 나왔어요. 자, 이분은 자, 이제 나왔네. 상속증여세라고 나왔네. 상속증.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재산세는 정부 부가라고 쓰면 안 돼요. 자, 정부 부가는 국세에서만 쓰는 거예요. 국세에서만. 지방세에서는 정부 부가를 보통 징수로 하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이렇게 3개가 정부 부가가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시험 범위인가요? 시험 범위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 증여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만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3개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원칙은 정부부가 세목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번. 3번은 이제 신고납부제도. 신고납부. 신고납부제도가 여기도 원칙 그랬네요. 원칙. 신고납부제도의 원칙. 그러면 원칙으로 되는 세목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보는 거예요. 자, 신고납부가 원칙인 것은 취득세와 재산세 중에 취득세. 여기 신고납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거 지방세 중에 취득세 말고 또 하나를 찾아라. 그럼 또 뭐 있는가요?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 이렇게. 그다음에 재산세는 요거는 신고납부 제도가 아니라 보통 징수 세목입니다. 보통 징수라고 그래. 지방세에서는 이렇게 보통 징수란 이름을 쓰고 국세에서는 정부 부가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번. 4번을 이게 이제 국가공무원 시험에서는 이걸 엄청 많이 내요. 자, 소멸시효는 중단이라는 게 있고 정지가 있어. 자, 중단, 정지 의미 해석해 보죠. 중단 그러면 가다가 중단 그러면 딱 멈췄다가 가는가요? 다시 가야 된가요? 다시. 자,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단이에요. 그 다음에 정지. 가다가 정지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인가요? 멈췄다 가면 된가요? 멈췄다가 정지 그랬으니까 나머지 기간만 가면 돼. 그러면 이제 뒤에가 나머지 기간만 가면 돼. 멈췄다가 갔던 거 인정하고 이제 나머지 기간만 가면 되니까 납세 고지 딱 하나만. 새로운 고지서를 받으면 옛날 고지서는 없어지고 새 고지서를 가지고 나머지만 해야 된가? 처음부터 그래야 된가? 그렇죠. 처음부터. 제가 기간째 안 붙었잖아요. 납세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이것들은 전부 중단 사유예요. 이것들은 중단.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납세고지는 새로운 고지서를 받으면 새롭게 시작.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 했죠. 새 책 받으면 36회 새 책 받으면 새롭게 시작. 요게 납세고지가 새 책. 똑같은 거. 새 고지서 그러면 새로. 새 고지서 그러면 새로 시작. 다시 시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서 새로 받으면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지금 중단하고 정지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를 내려고 그래요. 계속 출제를 하니까 기억을 해 주신 게 좋아요. 자, 이제 이 부분 올해 법이 개정된 거. 자, 5번은 법이 개정이 됐는데 5억 자, 미만 국세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서 개정된 게 뭐냐면 중간에 가로가 개정이 됐어요. 가로가 뭘 개정되냐? 가산세 제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도 안 되면 몇 년 동안만 돈 달라고 요구하고 5년. 자, 5년. 그러면 10년은 금액이 얼마가 넘으면 5억 이상. 자, 5억 이상이면 10년이 되고, 그럼 여기가 국세니까 5억이고 지방세라 하면 앞에가 5천만 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하고 지방세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 자 6번.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자, 6번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러면 신고에 의하여 확정이니까 이 세목은 신고 납부 세금이에요. 자, 신고 납부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국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세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제척기간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소멸시효라는 이야기인가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이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징수권이라는 게 있고 부과권이라는 게 있어. 자, 국세에 징수권이 있고 국세에 부과권이 있어. 자, 이제 두 개를. 징수권에는 소멸시효라고 말한다. 제척기간이라고 말한다. 이거를 민법에서도 다 배우게 돼요. 징수한다 이 말은 있는 걸 손에다 진다, 없는 걸 손에다 진다. 징수, 제 손 봐보세요. 자, 뭔가 있으니까 있는 걸 손에다 잡았잖아요. 손에 있는 걸 손에 뭐 했는가? 징수, 꽉 잡았잖아요. 있는 거. 그러면 딱 잡아가지고 있는 걸 잡았으니까 있는 것이니까 너 빨리 내놔. 그거 내놓으라고. 그럼 그건 뭐가 되고? 소멸시효. 자, 징수권에는 소멸시효. 그다음에 부과하려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것을 찾아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니까 부과권은 제척기간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소멸시효하고 연결이 되는가요? 제척기간. 됐죠 이제. 부과권은 제척기간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돈 달라고 시작할 것이냐.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들은 돈 달라고 할 때 언제부터 너 돈 내놔 그런가요? 자, 둘 중에 하나요.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돈 내놔 그런다.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돈 내놔 그런다. 그렇죠. 신고 납부니까. 우리 작년 시험은 신고 납부가 아니라 보통징수를 냈어요. 우리 작년 시험은 보통징수를 냈어요. 근데 올해는 신고 납부잖아요. 신고 납부니까 그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 기한이 되는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부터 기한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일정 금액이 5억이 넘어가면 몇 년 동안 돈 내놔 그러고 10년. 5억이 넘으면 10년. 5억이 안 넘으면 5년 동안 돈 내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징수 세목이면 언제부터, 여기서는 보통징수 세목은 언제부터 돈 내놔 그런가요? 똑같아요. 소멸시효니까. 지금 말하는 건 제척기간을 지금 말하신 거예요. 신고 납부 세목의 제척기간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고 보통징수 세목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소멸시효잖아요. 소멸시효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놓고 지금 집에 고지서 온 것들 있죠. 재산세 고지서 왔잖아요. 지금 왔다고 대답하신 분은 재산 있는 분, 대답 안 하신 분은 고지서 안 받으신 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지서 받았다고 하세요. 그냥 무조건 누가 물어보면 고지서 받아서 이번 달 말까지 돈을 내라겠어. 그럼 이번 달 말까지 내라겠는데 그 고지서에 찍혀있는 금액이 우리 5천만 원 넘게 찍혔던가요? 안 넘게 찍혔던가요? 그냥 넘은 것도 있다고 그러세요. 어떤 건 5천이 넘었고요. 어떤 건 안 넘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5천이 안 넘은 것은 몇 년간? 5년간. 5천만이 넘은 것은 10년간. 이렇게 정부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 7월 31일이 지나면 돈 달라고 한다. 지나기 전에 돈 달라고 한다. 지나면. 그래서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을 때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 똑같아요. 그래서요. 여기는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고 보통징수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그냥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고 똑같아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신고납부나 보통징수나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납부 세목들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그 다음에 보통징수 세목의 제척기간은 납세 의무 성립일. 우리 작년 시험에는 제척기간을 내가지고 올해 공인회계 시험에서는 이걸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낸 거예요. 소멸시효 기산일 이게 출제가 된 거예요. 자, 7번. 자, 여기서부터 이 내용은 이제 구제 절차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청구 기간이, 그러면 청구 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불만이 있으면 불복을 할 때 내가 나한테 열받게 하면 그걸 받고 나서 며칠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여기 90일이에요. 자,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90일이 지난 후에 심판 청구를 했네. 90일이 지나서 청구했으니까 날짜를 제대로 지켰는가, 잘못 지켰는가? 잘못 지켰으니까 정부가 검토한다, 검토도 안 한다. 자, 검토도 안 하면 이걸 각하라고 해라, 기각이라고 해라. 각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결했죠? 그래서 90일이라는 시간을 숨겨놓고 청구 기간이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그러면 심판 청구를 며칠 안에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90일 안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90일 안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90일 안에 심판 청구를 해가지고 그 서류를 이유가 없다고, 이 말은 자, 검토 후 이 말인가요? 검토 전 이 말인가요? 그렇죠. 이걸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검토 후에 검토하고 나서 이걸 거절했어요. 이유가 없다 이 말은 거절했다는, 검토해보고 거절했으니까 요것은 각하 그런가요? 기각 그런가요? 그렇죠. 이런 것은 기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검토 후에 거절했을 때는 기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9번.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했어요. 자,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았어요. 적법이 뭔 말인가? 법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에 하자가 있어요. 심판 청구가 하자가 있으면 정부가 검토한다, 검토 안 한다. 검토 안 하니까 뭐가 되고? 각하. 검토 안 하니까 각하가 되는 거예요. 자, 10번. 자, 이제 요 지문은 과세 기간을 물어본 거예요.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럼 이제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은, 자, 원칙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과세 기간의 예외는, 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 자, 예외가 적용될 때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면, 나는 세금 정산할 때 1년이 너무 길어요. 나 정산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겠는가? 땅속으로 가버리든지 하늘로 날르든지 죽어버리든지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든지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자, 10월 31일 날 폐업을 했으니까 이 사람 죽어버렸는가요? 떠났는가요? 안 떠났죠.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았으니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외 규정은, 자, 여기서 예외 규정은 사망을 하거나 출국을 하는 경우만 예외예요. 자, 사망은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 이렇게 가고, 출국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예외예요. 요 두 개만 예외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폐업을 해도, 그럼 이제 요 폐업을 이렇게 하나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10월 31일 날 사업을 개시했어요. 자, 그럼 사업을 개시하면 그때는 1월 1일부터인가요? 개시일부터인가요? 그래도 1월 1일부터. 왜? 죽은 것도 아니니까. 사업 시작했잖아요. 사망이나 출국이 아니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여기는 폐업이라고 냈지만 사업을 개시한다 해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11번. 자, 이제 요 지문이 올해 이 지문이 지금 전체 시험에서 2번,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는데 완전히 함정으로 파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공익 사업만 보고 암기해서 풀면 안 돼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잘 보세요. 지상권을 뭐 했는가요? 대여. 대여에다 강조하세요. 대여. 지상권을 대여했어. 그러면 지상권을 대여할 때는 원칙은 무슨 소득인데? 사업소득인데. 원칙은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일반적인 지상권의 대여는 사업소득인데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것은 기타 소득입니다. 자, 이제 1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네요. 그럼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조건 세 가지를 얼른 생각하죠. 어디에 있는 물건이어야 되고. 국내. 자, 이제 국내 됐죠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고 반드시 뭐는 돼 있어야 되고. 등기.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고 물건은 어떤 물건이어야 되고. 토지, 건물. 그 다음에 하나 더. 5글자. 앞에 조로 시작해. 조합원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도 돼요. 이제 문제에서 제일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등기된 토지, 건물에 한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입니다. 그럼 꼼짝없이 틀려버리세요. 토지, 건물에 한한 게 아니라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자, 그런데 토지, 건물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자, 3년. 5년이 아니라 3년.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작년 시험은 이제 요 지문으로 낸 게 아니라 요걸로 냈어요. 작년에 우리 시험은 요 13번을 냈는데 요 지문을 다른 자격 시험에서 우리 작년 시험 문제를 다시 변형시켜서 낸 거예요. 똑같이 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고 주택이고 등기되고. 됐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데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이네.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2년 이상을 거주하면 보유의 매년 몇 프로씩? 보유의 몇 프로씩? 2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보유의. 자, 그러면 또 우리 그 실강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 학원은 노량진 메가랜드 학원이에요. 자, 노량진 메가랜드 학원에서는 몰랐으니까 이제 인터넷상으로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대답을 할 차례예요. 포메리안 님이 바로 말하네. 보유 4%. 봐요. 포메리안 보유 4%, 거주 4%. 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봐요. 인터넷 하신 분들 이렇게 빠르다니까요. 보유의 4% 플러스 거주의 4%. 거주의 4%. 한도. 최고 한도 몇 프로? 그렇죠. 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 그랬잖아요. 최고 그랬으니까 최대 80%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2년 거주 기간이 2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2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보유의 2년 미만 거주했을 때는 보유의 몇 프로? 그래요. 보유의 2%씩. 한도는 최고 몇 프로? 최고 30, 자신 있게 하세요. 30%. 2%씩 해서 최대 30%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가 아니라 80%가 답이에요. 왜? 2년 이상을 거주했으니까. 2년 이상을 거주하고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고 보유기간 10년이 넘고 거주기간 10년 넘으면 최대 몇 프로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80%.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면 보유 5년, 거주 5년 이렇게 놨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험에서 1세대 1주택이고 보유 5년, 거주 5년. 그럼 보유의 4%니까 5년 4% 곱하면 얼마인가요? 20. 거주에 20. 그럼 두 개 합치니까 40. 40을 계산해가지고 계산 문제 풀라고 나왔어요. 이 문제를.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이거를 계산이 아니라 이론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2년 거주했냐 안 했냐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2년 거주를 했으면 4%.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보유의 몇 프로만? 2%만 해서 최대 30%밖에 안 됩니다. 자, 이제 14번. 14번은 해당 기간 1년 동안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러면 그 과세 기간 이번 연도 끝나고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확정 신고해야 되고 5월 달. 자,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5월 달에 확정 신고하시면 돼요. 자, 15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소득세. 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3천만 원이면 분할 납부. 그럼 소득세는 분할 납부가 얼마가 넘으면 분할할 수 있는 거고. 1,000만 원? 발음 정확히 1,000만 원? 자, 그러면 재산세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재산세 분할 납부는 얼마 넘으면? 거기는 초과라고 여기는 이상이라 하네. 참 이게 문제 풀 때 1,000만 원 초과. 그럼 1,000만 원 초과하면 몇 개월 동안 분할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2개월, 재산세는 3개월,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자, 그럼 3천인데 여기는 1,000이니까 중간 기점이 얼마가 중간 기점이다? 2천. 그럼 2천 넘어버렸네. 2천 넘었을 때는 3천이니까 2천이 넘었으니까 그 세액에 얼마 이하를 분할할 수 있고 50% 이하. 50% 이하의 금액이니까 최대.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최대 분할할 수 있는 것은 몇 프로가 최대니까? 50%가 최대니까. 50% 이하니까 최고 50%까지니까 3천에 반절이니까 얼마? 1,500. 1,500까지는 분할할 수 있어요. 2천 안 돼. 1,500 넘어버리니까 안 돼. 1,500 밑으로는 되는데 1,500 위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 2천만 원은 절대 할 수 없고 1,500보다 적은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1,500까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이제 한 페이지 지났네. 자, 이제 16번 가보죠. 가산세는, 자, 가산세는 하고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가산세는 하면은 지문 중에 뭐 하나를 얼른 동그라미 치시고. 가산세는 하면 의무. 자,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가산세 물리는가요? 안 하면 물려버린가요? 안 하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벌칙으로 가산세를 물리는데 이 가산세는 세금 어디를 타고 들어간다? 세금의 목을 타고. 세금 목을 타고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세금 속으로 들어가 있다. 세금 밖에 있다. 속으로. 세금 속으로 목 속으로 쑥 들어갔으니까 너는 세금이다. 세금은 아니다. 세금이다. 세목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이런 걸 시험으로 낸 거예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원래 내면 이걸 내야 되거든요. 가산세는 본래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원래 그걸 내야 되는데 올해 시험은 이걸 내놨어요. 가산세는 세금이다. 세목이다. 세목에 속한다 이 말은 거, 가산세는 거 세금이다. 세금 이름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세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17번 가보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또 다시 다른 시험에서 또 나오네. 봐요. 진행력,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효력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한 건 효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출발한다. 다시 출발한다는 이야기는 이거 중단이다, 정지다. 똑같은 문제를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중단을 물어보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단은 뒤에가 기간자가 붙었는가요? 고지서가 새로 왔는가요? 고지서가 새로. 그래서 중단 사유에 들어가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납세 고지. 새로운 고지서. 새로운 고지서를 받으면 그 고지서 가지고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18번. 18번은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자, 기한 후 신고는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이 기한 후 신고를 확정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 몇 프로는 깎아준다? 자, 50%. 50% 가산세는 감면 혜택을 줘. 자, 여기서 감면을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50%를 깎아줘라? 납부 안 해도 50% 깎아줘라? 납부 안 해도. 해결했어. 이제 끝났어. 자, 두 번째.
그러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그때는 몇 프로를 깎아줘라? 이거는 30%를 깎아줘라. 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이거는 몇 프로 깎아줘라? 20%. 올해 기한 후 신고가 계속 많이 나오네요. 기한 후 신고가. 거주자. 이거 21번. 21번 거주자 개념이 나왔는데 거주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네요. 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이제 문제 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소를 며칠 이상 주소를 두거나 그런 거 없어요. 이걸 함정을 팔 때 앞에다 함정을 팠으면 꼼짝 못해요. 주소는 있기만 하면 주로 우리나라에 생활만 하면 거주자가 되는 거고 뒤에 거소가 며칠 이상 거소를 두면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183일 이상 거소를 요게 거소로 연결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소나 거소를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예요. 주소나 거소가 183일이 아니라 183일은 오로지 무엇만 183일이다. 거소만 183일이 되는 거예요. 거소만. 저 내용을 잘 하신 분이 근데 이제 22번에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22번.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을 했어. 그런데 금액이 내가 임대로 해서 임대 내주고 받은 돈이 3천만 원이야. 자, 임대를 내주고 받은 게 3천만 원이니까 이때는 3천만 원이니까 소득세. 자, 여기서 소득세라는 것은 그 임대소득세를 말해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임대란 말을 안 써줘요. 그냥 소득세라고 써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3천만 원이니까 소득세는 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3천만 원. 금액이 3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3천이니까 분명히 여기가 2천이라고 아마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금액 상관없어요. 금액 상관없어요. 봐요. 이제 정숙 김님이 비과세를 한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작물 생산에만 이용하면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예요. 왜? 작물 생산이잖아요. 작물 생산에 이용했을 때는 저거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다른 시험에서 그대로 갖다 또 쓴 거예요. 저거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내가 임대를 받으면 금액이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5,000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다? 비과세다? 무조건 비과세예요.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22번은 체크를 하셔놓아야 돼요. 체크하셨다가 다시 한번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 23번. 23번도 이 지문도 다른 자격시험에서 올해 2번이나 출제됐어요. 자, 사망자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이 있으면 그러면 사망자의 소득은 누가 계산을 해주는데? 누가? 상속인. 상속인이 계산을 해주는데 사망자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사망자의 소득하고 상속인, 내 소득하고 합쳐서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요. 구분하여. 구분해서 합치면 안 돼요. 구분해서 계산한다. 이름이 멋있는 사람이 한 분 들어왔네요. 자, 닉네임 뭐냐면 미스코리아님이. 자, 미스코리아님이 감사합니다. 근무 중이라서 잠깐 시간 내서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아까는 또 어떤 분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사장님이 못 봐?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개정세법 하는 거 제가 좀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뻥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개정세법인지 아닌지 사장님이 잘 모르거든요. 뭔 말인지. 옆에서 들어보지 않는 한은 몰라요. 그냥 이어폰 꽂게 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뻥치고 그냥 대충 하세요. 막. 그리고 들으시면 돼 지금. 자, 이제 24번. 24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자, 사업의 양도 양수.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이거예요. 자, 사업. 사업의 양도 양수. 사업의 양도 양수. 그러면 사업의 양도 양수라는 것은 내 사업체를 누군가에게 떠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양도일 이전에 자, 내가 내 재산, 내 사업을 넘길 때, 내 사업을 내가 누군가에 이렇게 넘길 때 내 세금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넘겨야 상대방이 책임을 지겠는가요? 아니면 정해지지 않아도 책임을 지겠는가요? 정해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무가 뭐 된 것만. 그렇죠. 여기서 요걸 잘 찾아내야 돼요. 확정이라는 것은 이미 세금이 결정이 되고 있을 때, 세금 결정이 되고 있을 때 그 사업에 관한 국세를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다, 양도인 나한테 넘긴 사람의 재산을 다 털어도 부족하면, 그 사람 재산을 털어도 부족하면 이제 양수인은 자기 재산으로 내주란 이야기인가, 넘겨받은 걸로 내주란 이야기인가? 넘겨받은. 그럼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뭐한 금액? 양수한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물을, 자, 여기서 제2차 납세물을 누가 제2차 납세물을 지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양수인이 제2차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재산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미 확정이 되어 있으면 확정된 그 세금을 내가 양도자가 나에게 넘긴 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국가고시험에서 3번이나 출제됐어요. 24번 지문이. 이제 요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이분은 이런 말을 써놓으셨어요. 메리님이 혼자 원포인트 5번 돌렸더니 타 시험 문제들도 쏙쏙 들어오네요. 그래요. 네, 원포인트를 혼자 5번 돌렸대요. 벌써 5번 돌려놓고 보니까 이런 지문들이 바로바로 지금 들어온대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분은 뭐라고 썼냐, 원포인트 5번 멋지시네요. 그래서 본인이 하셔야지. 네? 자, 이제 25번 25번 가죠. 자, 그럼 이제 요 지문은 건물을 2024년 7월 18일에 양도를 했어.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부담부 증여는 아니네. 자, 부담부 증여라면, 만약에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은 예정 신고는 몇 개월 안에 하셔야 되는데, 부담부 증여는 3개월. 자, 부담부 증여는 3개월.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예정 신고는 몇 개월? 좀 더 쓰세요. 2개월. 예정 신고는 한 달치를 묶어서 이달 말부터 2개월. 자, 2개월. 그래서 2개월이니까 예정 신고는 그러면 7월 달에 7월 플러스 2, 7 플러스 2는 9. 자, 9. 1번 답이네. 2만 찾으면 돼. 2만. 여기 7 플러스 2. 여기는 말로 바꾸면 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단 부담부 증여만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이제 26번. 외국에 있는 주택. 자, 외국에 있는 집은 집으로 봐라, 상가로 봐라. 상가로 봐라. 주택이 하나 상가로 봐라. 외국에 있는 집은 상가로 봐라. 그래서 상가니까 주택이 한 개든 외국에 있는 집이 하나든 두 개든 묻지도 말고 무조건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그렇죠. 외국에 있는 건 무조건 과세한다. 왜? 상가로 보니까 무조건 과세한다. 한 개일지라도 과세한다. 이렇게. 27번. 자, 요 지문하고 앞에서 우리 그 논밭을 작물 생산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요. 총 수익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가? 자, 선택. 원래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돼요. 원래는 종합소득에 합산을 해야 되는데 단 예외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가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28번. 서류의 송달. 자, 서류의 송달 그러면 난 공무원이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사람 손에다 갖다 줘야 되지만 만약에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송달 받기를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없다? 있다. 누구에게만? 자, 송달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그 사람? 예, 된다. 그 사람이어야 된다. 1번이 답이에요. 자, 요 지문을 이렇게 길게 출제했던 거예요. 원문을 다 써줘야 되니까. 그래서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에서도 그 사람이 거절하지 않았을 때는 송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보죠. 또 이제 우리 시험에 작년에 이게 났어요. 작년 우리 시험에 났던 거. 납세 고지인데 연대 납세 의무자. 자, 연대는 한 사람 한 사람인가요? 모두 같이 들어있는가요?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데 납세 고지서는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보낸다? 모두에게 보낸다? 그렇죠. 모두에게 각각 송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연대 납세 의무자는 납세 고지는 모두에게, 일반 서류는 모두에게 보낸다? 대표자에게 보낸다? 그렇죠. 일반 서류는 대표자에게, 중요한 납세 고지는 모두에게. 그다음에 30번. 이제 그 집에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어. 자, 그 집에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동거인을 만났어. 근데 동거인을 봤더니 멀쩡해. 사립 판별이 가능해. 그런데 그 사람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네. 그러면 멀쩡한데 사립 분별이 가능한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하면 그냥 내려올게요 그런가요? 그냥 놓고 가면 된가요? 자,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어요. 만약에 서류를 뒀는데 그 서류가 분실되면 정부 책임이다? 그 사람 책임이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분실하든지 말든지 저는 놓고 갑니다 하고 가버리면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사리 분별이 일단 가능해야 돼요. 사리 분별이 가능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그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 그 집에 놓고 가는. 두고 갈 수 있는데 이런 송달을 무슨 송달 그런가요? 시험 볼 때 이런 거 나오진 않아요. 유치 송달이라는 말은 이런 거는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장소에 둘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31번. 올해 이제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나온다 했을 때 우선순위 문제가 나온다 했을 때 요 31번 지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31번은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것하고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압류하고 교부 청구가 나오면 누가 1번이었는가요? 그래. 압류가 1번, 교부 청구가 2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구성한 게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가 잘 보세요. 교부 청구된 세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세금에, 그러면 교부 청구는 압류에 그랬으니까 우선한다? 우선하지 못한다? 그렇죠.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가 압류를 먼저 쓰고 압류는 이렇게 쓰면 압류는 교부 청구에 그러면 그때는 우선한다. 그런데 여기는 교부 청구를 먼저 물어보고 교부 청구는 압류에 그랬으니까 우선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32번. 이제 법정기일을 물어봤네요. 법정기일은 세금을 분배할 때 어떤 재산을 강제로 매각했을 때 매각된 대금에서 이 돈을 세금이 언제부터 우선적으로 가져가는가,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날짜를 정하는 걸 법정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법정기일은 이거 두 가지 이렇게 있죠. 신고, 납부, 세목. 그다음에 보통, 징수, 세목. 신고, 납부, 세목은 언제를 법정기일로 잡아요 그랬는가요? 신고일이에요. 신고일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신고일이 답이에요. 보통 징수는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제척기간의 기산이라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법정기일에 대해서 물어볼 때 법정기일은
이 물건을 매각했을 때 어떻게든지 세금이 빨리 날짜를 정하려고 하겠는가, 늦게 정하려고 하겠는가? 빨리. 그래서 신고 납부는 신고한 날. 여기서는 신고 납부, 납세 의무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됐으니까 신고 납부잖아요. 신고 납부는 신고일. 보통 징수는 고지서 발송일. 그래서 정부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그때는 발송일. 이제 안타까운 신문이 한 분 계시네요. 근무 중이라 듣지 못해서 속상하네요. 그런데 댓글은 쓸 수 있네. 강의는 안 들었는데. 그냥 이어폰 꽂고 그냥 화면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누가 근무 중이어도. 안 되면 내일 주말에 들으세요. 주말에. 제가 유튜브 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이 질문 33번. 33번은 사행위 취소 소송. 자, 사행위 취소 소송 제기. 자, 그럼 이게 뭔 뜻인지 알아요? 사행이라는 거 뭔가요? 자, 민법에서 사행위하고 비슷한 게 뭔 말이죠? 그 짜고 친 고스톱. 통정허위. 예, 그게 사행이에요. 저거 짜가지고 서로 짜가지고 내 물건을 상대방한테 넘긴 것처럼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이 뺏어가려면 이걸 다시 그 나쁜 행위를 뭐하고 취소하고 원상복귀 시켜야죠.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사행위 취소 기간은 중단사유다, 정지사유다. 정지. 여기 정지예요. 이게 정지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게 돈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인가 멈춰 있는다는 이야기인가? 멈춰 있는다. 그 기간 동안은 정지를 해. 그런데 만약에 이 소송이 각하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치하가 됐다. 그러면 각하나 기각됐다는 이야기는 소송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경우는 효력이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거예요. 각하나 기각이나 치하되면 없는 걸로요. 없는 효력이 없어요. 그거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제 방 언제예요? 이런데 벌써부터 제 방 물어보고 있네. 제 방은 내일이나 모레쯤 올려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저 분명히 유튜브 쪽에 올린다고 그렇게 말해도 주말쯤에 아마 올려드릴 거예요. 그다음 이제 올해 이거 34번 우리 시험에 2년 전에 나왔던 거 통고처분. 자, 통고처분이라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범법자라고 도장을 빵 찍어서 검찰로 넘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조세 범칙범이라 우리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으니까 검찰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왜 범법자냐고 그리고 세무공무원한테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거 통고처분 내려버리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통고처분도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세 글자 하나 더. 세 글자. 앞에 과로 시작하는 거. 과. 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것도 불복을 할 수 없어요. 불복을 할 수 없어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복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35번. 이제 조심할 거. 35번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완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답 잘못하는 순간 틀리게 돼 있어요. 자, 공익사업 나왔죠. 공익사업 지상권 나왔어. 그러면 공익사업 지상권 나왔으니까 기타소득이다, 양도소득이다. 기타소득이란 말일 거예요. 이거 양도잖아요. 이거 양도잖아요. 양도. 앞에는 대여했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대여했을 때는 기타소득. 그런데 양도했을 때는 공익사업이든지 말든지 무조건 양도소득. 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비교 대상이 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문제로 내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거. 분명히 어디선가는 맞았는데 어디선가는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선택. 자, 우리 선택할 때 제일 먼저 실수하는 게 어디서 실수한가요? 선택. 결혼식에서. 제일 먼저 결혼식에서 선택해서 실수하죠. 그래서 들어갈 때 그 행진곡이 그 들어갈 때 신부 들어갈 때 행진곡 있잖아요. 그거 어떤 음악으로 멜로디로 나온지 아신가요?
딴딴딴딴 서갔구나 서갔구나 그거예요. 그거. 예? 바로 그 멜로디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거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올해 시험에서 지상권을 양도했으면 앞에가 공익사업이든 아니든 양도는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무조건 무슨 소득? 양도.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지상권 양도만 나왔어. 앞에 안 나왔어. 우리 작년 시험은 여기만 물어봤어요. 지상권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입니다. 이렇게만 물어봤어. 그런데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공익사업이라고 앞에다 딸랑 딱 붙여놓은 거예요. 지상권 양도를 공익사업 붙여놓으면 우리는 암기를 엄청 잘하잖아요. 공익사업 그럼 기타, 공익 기타 읽어보도 안 해. 이렇게 풀어. 자, 예? 그럼 봐요. 전부 다 낚였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요. 근데 낚인 게 아니라 요거 한 문제가 당락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제 마지막에 문제 풀 때는요. 이거는 그 웃고 넘어가시면 안 돼. 이런 거는 이건 진짜로 시험 볼 때 주의하셔야 돼. 지상권을 양도하고 지상권을 대여하고 대여는 빌려준 거니까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빌려줬으면 기타소득. 양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팔든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든 양도는 무조건 무슨 소득? 양도소득. 양도는 무조건 양도소득. 속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네요. 어릴 때 엄마가 세뱃돈 잘 모아준다고 가져간 것부터 속았어요. 이제 여기서 또 속았다네. 그러니까 세뱃돈 그거 진짜 잘 속아요. 내가 모아서 줄게. 준 사람 없어요. 절대 주면 안 돼요. 그거 세뱃돈은. 자, 그러면 36번. 36번은 우리 작년 시험 문제. 그런데 다른 자격 시험에서 똑같이 냈어요. 자, 이제 여기는 이주권. 이주권을 여기서 여기에 함정이 걸리면 안 돼요. 토지 건물과 함께 넘기면은 원래는 무슨 소득인데? 함께 양도. 함께는 양도소득인데 여기가 뒤에가 함께가 있어도 앞에 있죠. 별도로 적법하게 평가해 신고.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 요 말이 나오면 이주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바뀌냐면 이때는 기타 소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평가했다는 말이 없이 그냥 이주권을 토지 건물과 함께라는 말만 나오면 그때는 무슨 소득이고? 양도소득이고. 이주권을 토지 건물과 같이 움직이면 양도소득인데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면 함께 가더라도 별도의 평가해서 신고하면 기타 소득. 그럼 여기에 영업권을 같이 생각하세요. 영업권도 토지 건물과 함께 움직이면 무슨 소득? 양도소득. 근데 영업권을 단독으로 분리해서 움직이면 기타소득.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37번. 이거는 이제 지방세 문제인데 지방세에서 공인에게서 한 문제 나왔는데 그 한 문제가 이런 걸 출제했어요.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했어요. 그럼 종류 변경이나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취득세를 물릴 때는 등기를 포함해서 물린다. 등기는 빼고 물린다. 등기는 빼고. 네. 변경이니까 변경 등기는 무슨 세로 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가액 증가한 경우에는 이걸 취득으로 본다. 그러면 가액 증가에 대해서만 취득세로 과세한다. 이렇게 가요. 취득세로 과세하는데 그러면 가액 증가만 과세하니까 등기까지 포함해서 과세한다. 등기는 빼고 과세한다. 빼고. 등기는 빼고 과세하니까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특례 세율인데 특별한 세율인데 특례 세율인데 등기는 빼고 물리니까 여기서 세율은 무슨 세율을 적용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올해 우리 시험도 요 37번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법인 설립시 나왔네요. 과점 주주 설립시. 그럼 엄청 이제 반갑죠. 설립시 나오면 끝에 가서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과세 안 한다. 이러면 돼요. 설립시 안 한다. 이러면 돼. 요게 요 38번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설립시 여기서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라고 나왔어요. 본다라고 이렇게 나가 이게 답이 아니에요. 설립시는 납세의무가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자, 39번. 요즘은도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되고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하고 이거 두 번 출제했어요.
요 지문 두 번 출제했어요. 자, 이거 우리 1번 지문하고 똑같은 문제. 우리 지금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1번 지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봐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이 됐어. 자, 이름만 명의만 있고 명의는 운수업체 명의로 돼 있어. 그런데 그 돈을 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어. 돈을 준 게 따로 있으면 운수업체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인이 따로 있으면 명의자에게 물린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물린다. 봐요. 언제나 시험 문제가 실질과세 원칙에 직결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 취득 대금을 지급한 이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란 얘기예요. 자, 40번. 이거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이 문제 지문을 이번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똑같이 또 냈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앞에서 한번 본 것 같죠? 반응 또 나왔어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걸로 보고 소유자 또는 누구에게? 양수인.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이제 41번. 여기는 이제 조금 복잡하네요. 이제 법인이 해산하여. 자, 법인이 해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자, 법인이 청산했다는 이야기는 이 법인이 살아있다, 죽었다. 왜? 법인이 청산가리 먹었으니까. 청산가리 먹었으니까 죽었다. 그러면 돼요. 자, 법인이 죽었어. 죽으려면 그냥 죽어야 되는가? 세금 내고 죽어야 되는가? 세금 내고 죽어야 돼.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죽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법인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군가요? 청산가리 먹인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청산인이요. 청산인은 회사를 정리하는 사람. 청산인은 그 회사의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는 사람이 청산인이에요. 그러면 마무리 정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머니로 챙긴 사람인가요? 그 회사 걸 나눠주는 사람인가요? 청소, 나눠주는 사람. 자,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청산인의 제2차 납세 의무는 자기가 받은 재산이다, 나눠준 재산이다. 그렇죠. 인도한 재산이다. 나눠준 재산이다. 자, 나눠준 재산만큼 2차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가 청산할 때 세금 내고 청산해야 되는데 세금을 안 내고 청산했을 때 책임은 둘이가 지는 거예요. 나눠준 청산인도 책임을 지고 세금 안 내고 그 해산법인의 그 재산을 가져간 사람도 책임을 지고. 그러면 여기는 청산인은 나눠줬으니까 나눠준 만큼 책임지고 가져간 사람은 가져간 만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볼 때는 청산인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는 나눠준 것만큼만 책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 자, 42번. 자, 요 지문은 작년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여기를 봐야죠.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이거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으니까 이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자, 집에 이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내 자녀가 진짜 뭐 같아. 그러면 인정하고 산다, 인정 안 하고 산다. 근데 인정 안 한다면서요, 방금. 아니,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무조건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한다. 특수관계인은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증여를 인정한다. 자, 증여를 인정했죠.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취득 가격을 물어봤어. 근데 작년 우리 시험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납세 의무자를 물어봤어요. 자,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돼야 되고? 증여? 자, 인정했으니까 증여를 내가 받아서 팔았는가요? 증여를 안 받아서 팔았는가? 증여를 받아서 팔았으니까 인정했으니까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증여받은 수증자. 자,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 단 취득 가격은 2월 과세니까 취득 가격은 증여받은 가격으로 계산해라.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격으로 계산해라. 그렇죠. 이건 증여한 가격이란 이야기예요. 여기는 증여한 가격을 취득 가격이라 하고 여기에서 올해 법이 하나가 개정이 돼서 이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서 뭐가 개정이 됐냐면 그러면 필요 경비나 또는 자본적 지출은
그럼 이 증여받은 걸 인정을 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액은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해라,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을 인정해라, 둘 다 인정해라.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어떤 것만 인정했냐면 수증자 것만 인정, 수증자 지출액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증여자의 지출액도 인정을 해줘. 자, 증여자의 지출액도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수증자와 증여자 지출액 둘을 더해서 둘 다 인정을 해줘. 둘 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증여자, 수증자 둘 다 지출액을 다 인정해주고 취득 가격은 누구 것만 인정해주고 증여한, 그러면 증여자 것만 인정해주고 증여한 직계 존비속이니까 증여차. 취득 가격은 증여자 것만 인정이 되고 자본적 지출은 증여자 것도 인정이 되고 수증자 것도 인정이 되고 그러면 내가 집을 증여받아서 내가 수리한 비용도 인정이 되고 그 전에 부모님이 수리한 비용도 인정이 되고 둘 다 수리비 둘 다 인정이 돼. 이제 올해부터 인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지문이 출제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지문을 출제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43번 가보죠. 자,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세무사에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이제 직계 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그랬네요. 그러면 특수관계인이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증여를 인정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증여를 부인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썼잖아요. 특수관계인 나오면 제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하는데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특수관계인이 몇 년 안에 팔아버리면 10년, 1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10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10년 안에 팔면 증여받아서 판 걸로 봐라, 증여자가 직접 판 걸로 봐라. 직접 판 걸로 봐라. 증여자가 직접. 그러면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라. 그런데 주의할 것 단서예요. 단서. 자, 단서. 양도소득에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누구에게 소득세를 물려야 되는가? 누구에게? 수증자에게 실제로 기속이 돼서 실제 가져간 사람이 수증자라면 지금 이 수증자는 바지사장이란 이야기인가 바지사장이 아니란 이야기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지사장이었을 때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되고 실제로 자기가 가져갔을 때는 그냥 자기가 가져간 본인이 세금을 정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 볼 때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 단서 좋아. 실제로 특수관계인이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소득을 자기 주머니에다 실제로 자기가 그 소득을 기속하면 자기 것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44번. 여기서는 주의할 게 이거예요.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 이것도 올해 다른 자격시험에서 세 군데에서 출제됐어요.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해준다, 공제 안 해준다? 공제해준다, 공제한다. 자, 주택은 공제한다, 상가는 안 해준다. 상가는 안 해줘요. 주택은 공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자, 45번. 여기서부터는 요 문제 45번, 46번 여기서부터는 올해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 학개론에서 낸 거예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세법이 아니라 1차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 요걸 냈어요. 그래서 학생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요걸 내버리니까 완전 멘붕 와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공장 용지나 농지나 여기 농지나 목장 용지. 그럼 농지, 목장, 공장 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는 이야기는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는 이야기예요. 농지고 목장이고 공장 용지가 생산 활동에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생산 활동에 사용하면 생산 활동에 사용했으니까 무슨 과세로 가고?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생산 활동에 사용하면 분리과세.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요. 자, 여기는 누구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다. 국가에게 지원할 여기서 사업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이에요. 국가에게 지원할 목적이니까 국가에 무슨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땅들이니까 이거는 분리 과세 대상. 47번 이거 똑같네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개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국가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산림 보호 육성이나 또 종중이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무슨 과세?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제 49번. 이제 헷갈리죠. 자, 철거 멸시된 건축물. 자, 건축물. 요것도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건물이 있는데 여기 땅이 있어요. 땅 위에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철거해 버렸어요. 자, 이렇게 철거해 버렸어요. 철거하면 지금 이 땅은 건축물의 땅이다, 그냥 맨 땅이다. 맨 땅이죠. 맨 땅이니까 나대지요. 나대지면 뭘로 가야 맞는가요? 나대지면 종합. 근데 종합이 없네. 이제 곤란하죠. 그러면 이제 배운 기억을 살려. 이런 경우는 6월 1일 현재 건물이 멸실되고 땅만 있더라도 지금 건물 멸실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 땅은 건물이 있는 땅으로 해석한다. 자, 이제 동영상 회원들에게 또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우리 이제 여기 학원을 못 믿으니까 동영상 회원님들을 믿고 이제 동영상 회원님들이 자, 몇 개월인가를 찾아내 보세요. 자, 보면 자, 멸실된 건물은 지금 건물이 지금 있었어요. 있는데 건물이 갑자기 부셔버린 거예요. 건물을 부셔버렸을 때는 과세, 빠르시면 포메리안님은 진짜 빠르시네요. 6개월 딱 말하네요. 6개월. 자, 6개월인데 이제 그러면 빈집, 여기 주택, 빈집을 철거했을 때는 과세 기준일 전, 그때는 몇 년? 자, 그럼 빈집은 몇 년인가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지금 학원 실강생들은 지금 다른 말을 하셨어. 그럼 이제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빈집은 6개월 아니에요? 연도. 1년 아니에요? 1년 분명히 아니라 했어요. 그래요. 3년이에요. 3년이요. 3년. 그게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거예요. 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지문이 이거예요. 지금 건물이 멸실이 됐어. 건물이 멸실이 됐더라도 이 건물은 건물 땅으로 해석해라, 그냥 없는 나대지로 해석해라.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법 규정상 그 법률에서 정한 일정 기간 안에 있는 땅들은 건물이 없는 땅으로 본다. 건물이 있었던 땅으로 봐준다. 그러면 상가 밑에 있는 땅, 상가 땅은 영업활동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무슨 땅으로 봐준다?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별도 합산 대상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간평해서 내니까 얼마나 어려워했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걸 전혀 세법을 접하지도 않은 이런 걸 막 내버리니까. 근데 우리 부동산 학개론 1차에서도 막 이런 걸 내버리면 진짜 머리 아프실 거예요. 자, 이제 50번 문제 가보죠. 우리나라 조세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보통 세다, 목적세다? 목적세예요. 목적세예요. 왜냐하면 농어촌을 위해서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목적세예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무조건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였어요. 자, 이제 51번.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 시기. 자, 소득세 성립 시기는 총 4개 있었죠. 소득세 성립 시기는 4가지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확정 신고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예정 신고에 대한 소득세는 그 달의 말일, 중간 예납하는 소득세는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났을 때, 그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은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봐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어디서 봤던가요? 전번달 모의고사 임기현 선생이 기출문제를 보고 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올해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돈을 소득 금액을 지급했을 때 그때를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52번도 요것도 모의고사에서 봤던 지문이죠. 보니까요. 법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옛날 금액보다 더 낮춰서 신고한다, 올려서 신고한다. 올려서. 그러면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다,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다. 증액하여. 그래서 올해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감액하여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감액이 아니에요. 증액이에요. 그래서 전번 달 저희하고 모의고사 때 이 지문을 임기현 선생님이 출제하면서 감액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수정신고는, 자, 수정신고를 하면은 확정 효력이, 수정신고는 확정 효력이 없다, 확정 효력이 있다. 자, 둘 중에 하나,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자, 수정신고는, 자, 그럼 기한후 신고부터 가보죠. 기한후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수정신고는 이미 앞에서 신고는 돼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이미 앞에 신고돼 있잖아. 이미 신고되어 있는 서류를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니까 확정 효력이 없다, 있다? 있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없다고 막 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여기 쓰신 분들도 글을 있다라고 쓰신 분도 있고 없다라고 쓰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수정 신고는 확정 효력이 있어요. 수정해서 신고하면 증액하여 신고하는데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써줬잖아요. 확정 효력을 가진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보고도 없다 그런 거예요. 참 문제가. 자, 53번 가보죠. 자, 53번은 요거는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 세법에 대한 기본 흐름을 모르신 분은 저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세법을 이해를 못하시면 아무리 쉬운 지문 같아도 쉬운 지문을 풀 수가 없어요. 납세무가 확정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납세무가, 자 여기서 이걸 보셔야 돼요. 자, 세금을 과세할 때, 자 소득세 생각해 볼게요. 소득세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이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죠. 신고만 내년 5월 달에, 그러면 2003년이니까 2004년 5월 달에 신고만 하는 거고, 세금 계산은 2004년치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라, 2003년치로 계산해서 신고해라. 그렇죠. 2003년. 그러면 2003년치 소득이니까 2003년의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2003년의 법을 적용하니까 2003년 과세기간이 뭐 할 때? 끝날 때. 그럼 과세기가 끝날 때니까 납세무가 뭐 할 때? 확정이다, 성립이다. 자, 확정은 뭐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하면서. 성립은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면 성립됐을 때 그 당시에 법률로 적용을 하셔야 맞는 거예요.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이거. 이런 지문을 문제를 막 내놓으면 그냥 거의 대부분이 확정이라고 생각해요. 확정은 신고잖아요. 그러면 내년 5월 달에 신고하니까 내년 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올해 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인가? 올해. 그러면 내년에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할 때 법률은 개정된 걸 가지고 해라, 개정되기 전에 걸 가지고 해라. 개정되기 전에 거. 작년치 세법을 적용하셔야지 올해 신고할 때 세법을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못 풀어요. 이거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봐요. 지금 여기 댓글에다 뭐라고 쓰냐? 어렵군요. 어렵네요. 막 이렇게. 신고하면서 확정이다. 신고하면서 확정이니까 5월 달에 2024년 5월 달에 세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23년 12월 말 현재 법률로 이 법령으로 세금을 계산하셔야 돼요. 작년치 세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54번.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본 소리예요. 자, 이것도요.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은
경정 청구가 있으면, 여기서 경정 청구라는 거 뭐냐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으니까 내가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내 세금 돌려주세요 하고 청구 들어오면, 내 세금 돌려주세요 하고 청구 들어오면 청구일로부터 정부가 청구 들어오면 네 알았어요 바로 드릴게요 그러겠는가요? 들어오면 1년 뒤에 줄게요 그러겠는가요? 2개월 뒤에 줄게요 그러겠는가요?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아니 내 돈 내가 세금 더 낸 거 내가 세금 더 냈잖아요. 내가 세금을 더 냈는데 지금 더 내놓고 1년 뒤에 세금 준다면 기다리겠는가 안 기다리겠는가요? 못 기다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경정청구는 정부가 경정청구 들어오면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해서 내 통장으로 환급을 시켜줘야 돼요. 2개월 안에. 이게 올해 세무사 시험 문제. 우리 작년 시험은 뭘 냈냐면 제척기간에서 이제 소송에서 판결이 떨어지며,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떨어지면 판결 나고 나서 몇 년 동안 안에 다시 뒤질 수 있다. 1년. 판결은 1년. 정부 이거는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 자료를 숨겨놓고 소송을 해가지고 기간을 길게 끌었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판결 떨어지고 나서 몇 년 동안은 다시 그 사람 재산을 뒤질 수 있다. 1년 동안은 뒤질 수 있다. 이걸 작년 우리 시험에 냈고, 이제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경정 청구가 들어오면 내가 세금 더 낸 거 돌려줘 그러면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그럼 몇 개월만 기다리세요 그런가요? 2개월만 기다리세요. 2개월만 기다리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돌려줄 게 있으면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55번. 소멸시와 관련하여 법정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 법정 신고 기한이 연장됐어요. 연장이 됐으니까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연장된 기한의 마지막 날 그래야 돼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그래야 된가? 그렇죠.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을 징수권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이제 56번. 자, 국외에서 체류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체류한다 그러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체류한다 그러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는가요? 기간이니까 중단이다 정지다. 정지. 자, 정지. 자, 그러면 정지니까 가다가 정지 그랬으니까 새로 시작한다. 나머지만 가면 된다. 자, 그러면 새로 틀렸네. 체류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진행되지 않는가가 이게 정지한다. 요게 맞았네요. 이게 정지한다. 요게. 57번으로 가보죠. 자, 요 지문은 올해 이제 국세에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올해 개정이 됐는데 요거를 세무사 시험에서 바로 출제해 버렸어요. 개정된 지문을 바로 출제해 버렸어요. 자,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어요. 그러면 압류 금지라는 이야기는 압류는 절대 할 수 없는 재산을 압류해 버린 거예요. 자, 압류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 생계에 필요한 것은 절대 압류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해 버렸어. 그럼 압류 금지를 압류했으니까 바로 풀어줘야 된가 안 풀어줘야 된가? 풀어줘야죠. 압류를 즉시 해제했어. 풀어줬죠. 그러면 즉시 풀어줬으니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압류 해제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중단되지 않는다. 자, 압류라는 것은 요거는 중단이다 정지다. 압류. 납세 고지, 독촉, 채고, 압류 요거는 중단. 자, 중단이죠. 중단인데 지금 이거 압류가 안 되는 물건을 압류해 버렸어. 그럼 압류가 안 되는데 압류했기 때문에 그 압류를 완전히 바로 풀어줘야 돼요. 바로 풀어주니까 압류한 걸로 본다, 압류 안 한 걸로 본다. 해석했네. 압류를 안 한 걸로 보니까 새로 진행한다, 중단되지 않는다. 자,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요게 올해 법 개정사항이에요. 요 개정사항이에요. 그다음 이제 소득세, 납세지는 이건 그냥 풀 수 있겠죠. 소득세는 국세니까 주소지로 가고 주소가 없으면 어디로 가고? 거소지로 가겠습니다. 거주자라 했으니까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라면 어디로 가면 되고? 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소재지가 언제?
좀 실대가 대강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제 거주자는 주소지가 확인 안 되면 거소지. 자, 이제 59번 국외 자산을 양도했어요. 자, 국외 자산. 외국에 있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몇 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물을 지고 5년 이상, 5년, 10년 아니에요.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준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물을 지는 거. 자, 60번 조심하셔야 돼요. 60번은 주의하셔야 돼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 자, 주식.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 외국 국외자산 양도소득 속에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 국외 주식.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은 외국에서만 거래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외 자산 소득으로 들어있다. 국외 자산, 국내 자산으로 들어있다. 국내 자산. 그러면 국외 자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맞추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냥 우리 국내 자산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외국에서 발행한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을 양도했을 때도 기본공제 250을 따로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요? 안 해줘요. 주식은 외국에 가서 팔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팔면 되잖아요. 근데 왜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빼줘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얼마를 빼주는데? 250을 빼주는데 주식은 250을 빼주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그냥 국외 자산의 소득이 아니라 국내 자산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국내 자산으로 봐주시면 돼요. 오, 끝날 시간 됐네. 자, 요게 나오면 이제 잠깐 쉬었다 가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7월 21일 날 일명 구원특강이라고 해서 한 장으로 하는 세법이 있어요. 한 장 세법. 아침 10시부터 6시라고 돼 있는데 6시 조금 못 돼서 이번에는 진짜 끝날 거예요. 6시 못 돼서. 예. 그래서 노량진 학원에서 실강을 진행하시고, 자, 강의는 노량진 학원에서 실강을 진행하는데 실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언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냐면 7월 22일부터 그날 그 다음 날부터 수업은 들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한 장 세법으로 전체. 그래서 전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한 장에다가 묶어가지고 다 정리하는데, 자, 이것 말고 제가 수업 PPT 자료 있죠. 지금 우리 보고 있는 화면에 띄우는 PPT 자료를 한 장 세법에서는 그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주고 PPT를 전체 PDF로 전환해서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학원에 오신 분들은 전부 하나씩 아마 드릴 거예요. 그 페이지 수가 살짝 두꺼워요. 그 연습을, 그 빈칸 채우는 연습을 다 하시면 한 장 세법 완전히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도 일부 조금은 이 페이지수에 설명을 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하는데 앞에 이제 과세 대상물 1시간 정도 걸려요. 납세 의무자도 대략 1시간 정도 걸리고, 과세 표준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세율이 1시간, 납세 절차 1시간. 그래서 5시간 반 정도, 이 정도가 아마 마무리 시간 예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이제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정리는 다시 또 진행을 하죠. 10분 쉬었다가 하죠.